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 많은 분들의 촉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구 경북의 민심과 22대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류병윤 운영위원, 대구 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장우영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장 교수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뭐 늘 총선 때마다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유권자의 투표 경향을 보면 이제 소위 부정적 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저 후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를 이제 하는 경우를 부정적 투표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정치학자들의 각자의 연구를 보면 약 30에서 50%를 좀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투표 경향은 그 앞으로 미래가 없는 지금 선거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당이 다수 정당이 되느냐보다 유권자들이 이게 선택할 정당이 없어서 이러한 부정적 투표가 얼만큼 치솟느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부정적 투표 경향이 확대가 되는 게 아무래도 기성 정당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3당들 이제 소위 중립지대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대체제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보완제 역할로 끝나느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류병훈 의원님, 우리 저 경북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예, 아무래도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절대 강세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공천을 누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하여튼 선거제라든가 선거구 획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갑선거구와 을선거구 모두 이제 초선 의원이 21대 이렇게 당선된 지역인데 여기에 전부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가 이렇게 등록한 상황이고요. 김천도 이제 재선 의원이 있는데 무소속이 이렇게 한 분이 등록을 했고 구미도 갑을 모두 초선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한 을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리고 상주 문경에서 상주도 재선 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역시 전직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소속 이렇게 예비 후보가 이렇게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위 어성청송 영덕 이렇게 군위가 만약 대구로 편입된다 이럴 경우에 아마 어성청송 영덕과 다른 지역구가 합쳐서 한 4개가 한 개의 선거구가 될 것인데 여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 한 분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고요. 포항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북구가 있고 남울릉구가 있는데 북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명의 국민의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남울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명,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칠곡 고령 여기도 역시 초선 의원인데 역시 이제 재선 의원 출신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 후보가 이렇게 등록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게 결국은 초점이고 예비 후보가 안에 만약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선을 둘러싸고 어떤 지역민들, 유권자들이 좀 더 감심 있게 한번 지켜볼 것이고 여론조사를 반영시킨다면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공천 결정자가 결정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 지역 분들도 인지하듯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대결보다는 당내 공천을 누가 받느냐 내부 싸움이 더 치열한 편인데 그래서 물갈이론 혹은 뭐 현역 교체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60%가 돼야 한다, 70%가 넘어야 한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겠죠. 무조건 뭐 어느 한쪽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현역 교체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거든요. 아, 높은 편입니까? 예, 보통 한 50에서 60%
사이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또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한 10% 정도 더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마 기존의 관행으로 봤을 때 60%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물갈이 또는 현역 교체라고 했을 때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얼만큼 교체를 하느냐보다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교체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이제 한 가지는 정당 내의 경쟁을 통해서 공천을 통해서 탈락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고 두 번째는 본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탈락시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보통 공천을 통해서 탈락시키는 방식이 약 30에서 40% 정도 해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유권자가 표로서 탈락시킨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락될 때는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얼만큼 민주화하고 합리화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교체 여론을 얻고 실력 행사하듯이 하는 관행이 지금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총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비판, 심판 논의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차 정도에는 소위 대통령 후광 선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 2년 차 이상부터는 심판 선거인데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죠. 네. 그러니까 30%대로 지금 일관해서 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비판 여론을 당연히 제1야당이 지금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제 그 양 정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3지대의 세력들도 굉장히 크게 지금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동시 심판 성격이 강하다. 다만 지금 스윙 보터가 약 30에서 40%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 보터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양당으로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제3지대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 뭐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추이를 좀 더 우리가 한 달 이상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총선의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류 의원님,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인데 일단 군이 대구 광역시에 편입됐으니까 동구 쪽으로 이제 분구가 될 것 같고 울진이 분리돼서 다른 데로 편입되느냐 아니냐 가지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군의군이 한 2만 5천 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빠지면서 현재 그 경상북도 지역구가 13석인데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에는 한 석이 줄어드는 걸로 이미 제안이 이제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서 협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군인은 대구 광역시에 편입됐으니까 선거구의 변화는 있어야만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울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성에서 만약 영덕 울진으로 하면 굉장히 좀 청송까지 포함해서 선거구가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그런 지역 선거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선거구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떨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너무 일률적이니까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이미 성명서는 발표를 했는 상황인데 그것들은 전체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데 어쨌든 선거구 빨리 획정 안 됨으로써 기존 선거구에 따라서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받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신인들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아마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너무 이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늦추는 건 아닌가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례대표제 요즘 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죠. 비례대표제 방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우리 류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준연동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선거구제를 획정 못했는 거에 이어서 선거제를 과연 또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도 항상 이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네. 특히 이제 4년 전 21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도입한 결과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투표용지가 30cm가 넘었습니다. 네. 30개 넘는 정당이 난립을 했고요. 지금 아마 유권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사람 거의 많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어느 정당을 과연 내가 선택해야 될 것도 헷갈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주요 정당, 여야 주요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 정당이다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정당이 한 2개 넘게 이렇게 생길 정도였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극한 정치적인 어떤 대결의 어떤 폐해가 서서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다당제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면 이 300석 중에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배분 구성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 네네. 어느 정도 그 4년 전에 진통을 겪은 결과 준동형조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되돌린다든가 아니면 완전 그 연동형제는 못 가더라도 지역별 준연동형제를 한번 도입할 것인지 좀 더 진일보된 그 비례제를 둘러싸고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지금 촉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병립형이냐 아니면 준연동형제로 그대로 있느냐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 더 개선된 준연동제를 선호한다라는 게 4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국민들이 4년 전에 조금은 난립을 정당이 했지만 그런대로 제3당 등이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타협과 협상의 문화도 좀 도입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야 간의 신중한 협상 이런 것들을 해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례대표제 방식, 현재 방식이 옳을까요?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나을까요? 양당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교수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제도가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연동형 내지 연동형이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 병립형, 이 병립형도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전국 단일 명부인데 이게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권역을 쪼개 가지고 명부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두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동형 제도는 총 의석수에서 모자라는 그 이제 의석을 소수 정당한테 주기 때문에 소수 정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걸 입법을 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두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에요. 이 정당이 수용을 할 거냐, 특히 21대 총선의 결과를 봤을 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얻은 만큼의 정당 투표만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했을 때는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병립형은 한국에서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연동형은 이제 소수 정당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의원총회에서 또 결정을 하겠죠.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언급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대한민국을 세 개의 큰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소수 정당에겐 그것도 불리해지겠지만 어쨌든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전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을 어떻게 쪼개느냐 그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적어도 5개 권역 이상으로 나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상의 구조로 보면 17개 광역시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세 단위로 쪼개게 되면 아마 또 그 안에 또 희생되는 이해관계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이제 하나의 권역 내진 2개의 권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도 이제 또 그 안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영남 권역, 호남 권역 이제 그리고 강원이라든지 충청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크게 쪼개면 지역주의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중앙을 놓고 동서로 쪼갠다든지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잘못하면은 일종의 메가지역주의 이를 더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개 권역 이상으로 해서 쪼개고 지역별 명부로 비례대표 심판을 봤을 때는요. 그때는 영호남에서 교차 당선이 가능하고 제3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신당 창당 두 분께서도 아까 계속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얘기도 두 분께 여쭤보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은 3파전,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항상 총선을 앞두고는 그 신당들이 좀 창당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 취임부터 굉장히 이렇게 낮은 상황입니다. 네네. 한 번도 이 50%를 돌파한 적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발 그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분당형 창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이한 경우거든요. 집권 뭐 2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뭐 21대 총선은 가장 큰 변수가 여당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당이 되는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이것은 결국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마 주요 두 정당이 큰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들 정치를 너무 싫다라는 무당층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제3당의 어떤 지지 형태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러 싶고 야당 제1야당인 민주당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어떤 대결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일방 독주식의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 지금 뭐 분당형 창당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렇게 보면 주요 정당에서 분당형 창당에 대해서 4개 정당이 나온다면 다른 소수 정당의 창당들은 주목을 못 받으면서 이 4개 정당 간의 어떤 일종의 그 대결, 서로 상호 비판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할 것인데 이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22대 국회는 좀 새로운 지형의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권자의 몫이다. 사당 또는 주요 3당의 어떤 체제로도 개편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22대 총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제3당이 생긴다면 이제 20석 이상 차지하는 게 유리할 텐데 그 제3당이 양당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태풍의 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찻잔이의 태풍으로 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총선 때 항상 3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어쩌다가 3당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때는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정당 간의 연합 형태인데, 자 한국에서 제3당이 성공했던 이 사례를 민주화위에 보면 크게 한 세 유형이 있어요. 지금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이 있었고, 네네. 이제 그리고 김종필 총리의 자민련이 자민련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세 개의 공통점을 보면요. 일단 세 사람 대통령 후보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나 야당의 제1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대체제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개의 정당은 전부 다 일종의 싱글 파티예요. 단일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세력 간 연합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심이 없죠. 서로 구심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하는 게 싱글 파티로서는 승부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모여봐라고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조건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3당한테 우호적이지는 않다.
스윙 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에서 40%의 무당파층이 네네. 형성돼 있고요. 물론 이 수치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자, 이 수치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에서 35%의 확실한 지지층, 집토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30에서 40%의 가출한 토끼들, 근데 이들도 원래 정체성은 있죠. 그래서 양당이 잘하면 원대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3지대에 남아 있더라도 내가 제3지대의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끝까지 지켜볼 네네. 것이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자체가 그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합한다고 그게 바로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거기 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뭐 혐오를 느낀다, 반대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대 메시지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항구적으로 제3당 정당 운동을 해서 이 땅에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3당을 성공시켜서 다당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거 전까지 협력할 일은 없겠다. 즉 뭐냐, 선거 후에는 원대 복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당의 목표를 아니고요. 제3의 정치 세력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양당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얼마나 비판하느냐, 이건 사실 너무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 이제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한때는 대선 후보였고 한 정당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실력 발휘만 잘 하면 대체제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등장한 22대 총선인데, 이제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색깔 보고 찍는 유권자가 많단 말입니다. 이 변화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서 원래 참 국내의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수출도 적자를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이제 달렸는데, 지금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그리고 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지금 현재 실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표에 반영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정책이나 공약이 그나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예산을 다 따와라 이런 문제보다는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부분이 없겠는가에 좀 더 몰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정책이나 공약에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표를 해야만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유권자들도 적어도 지역구 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총선만은 좀 바뀌어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솔직히 제 심정인데요. 이게 조금만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21대 총선보다는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도 대구 경북 총선 어떻게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당장의 성패보다는 이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제도 하에서 움직이느냐 아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클 수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이전에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그 이제 1, 2월 달에 있는 정치 일정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의 민심 전망 등을 알아봤습니다. 류병은 운영위원님, 장우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소중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중요한 결정을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양한 이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